Statues in the park, mosaic faces fading. 그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같다. 무슨 얘기해요. 말이에요? 세월이 빌런이군요. 그쵸. 세월이 빌런이고 어린아이랑 어른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같이 술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요 사이 아마 이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모셨고요. 귀한 손님입니다. 셀린송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저기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또 한국 오셔가지고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죠? 네, 저 이틀 전에 와서 그냥 네. 계속 인터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오스카 시상식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네. 너무 바쁜 일정이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엄청 바쁜 일정이실 텐데 네. 이게 한국에 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네, 그 영화를 찍는 동안 네. 2021년에 영화를 찍으러 올 때 그때 다음으로 처음 오는 겁니다. 영화 속에 담긴 장면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 오신. 네. 그때 기분하고 지금 기분 완전히 다르시겠죠? 혹시 네, 너무 달랍니다. 금의 환영이란 말 아시나요? 아, 네, 네. 아시는군요. 네. 딱 그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우선 그 처음에 영화를 만들러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기 때문에 송유한 감독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크루나 그런 분들이 다들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빠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그러니까 송능한 감독님의 따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스태프들이 갑자기 이렇게 경외의 눈으로 더 이렇게 막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랑 일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그런 한국 일정들도 일정이지만 사실은 오스카 시상식은 이제 영화 행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주목되는 네. 그런 행사잖아요. 네. 아마 1년 전만 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무려 작품상 후보에다가 각본상 후보로 올라 계십니다. 열흘 뒤면 그 식장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네. 상상하시면 어떠세요? 그냥 되게 제가 이게 첫 데뷔작인데 네. 데뷔작으로서 거기 오스카를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영광이고 그냥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영화의 이 주인공인 그레타 리 씨가 연기했던 그 노라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한국 떠나는 이유가 네. 한국에 있으면 노벨상 못 받아. 가서는 또 이제 필리처상 얘기도 하고 네. 토니상 얘기도 하는데 네. 한국에 계셔서 이 정도의 영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으면 오스카를 못 받았을까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어린아이의 그 욕심에 대한 얘기여서 물론 영화에서 그렇죠. 그쵸. 영화 안에 있는 네. 그 나영이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생충. 그쵸. 네. 네. 이미 또 설레가 있고. 그럼요. 네. 네.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네. 영화가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처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개되어서 사람들의 환호성에 휩싸이게 된 게 딱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작년 2월에 선댄스 영화제에서 네. 공개된 이후로부터 숨가쁘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레이스를 쭉 한 느낌이실 그쵸. 텐데 네. 영화를 무슨 상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요. 네, 많은 그 연말에 수많은 어떤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많은 매체들에서 작년 최고의 영화 1위에 꼽기도 했었고 네. 또 오스카에도 후보로 올랐고요. 이런 지난 1년간의 이런 과정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약간 실감도 안 나실 텐데 어떤 느낌 드세요? 그 작년에 그 썬댄스에서 그 그린룸에서 그 영화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위해서 네. 월드 프리미어를 위해서 기다리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숨겨왔던 비밀을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영화 만든 사람들이랑 너무 긴장하고 그랬는데 네. 그 썬댄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가 미국에서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글로벌하게 나오고 네. 그 지금은 그 상의 그 어워즈의 그 여정 네.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1년이 넘게 저는 그 약간 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매일매일 한 영화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네. 그 여정의 그 모든 거를 네. 쫙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진짜
배우는 게 많은 1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영화를 만들 때랑 지금 상황이 마치 영화처럼 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생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인연 같은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국에 돌아오는 느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를 만들던 순간에 네. 그때는 와서 그 낯설고 지금 영화 자체가 데뷔작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정말 낯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와서 그 한국 스태프 한국 크루분이랑 네. 제가 데려온 미국 뉴욕 크루분이랑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국 부분을 찍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만 해도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네, 또 그쵸.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이런 네. 것들. 네. 아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성돼서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정말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송능한 감독님은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특히 이제 넘버 3 같은 작품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좋아하시고 네. 이 영화에도 넘버 11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그게 이름이 넘버 11인 게 네. 제가 저희 아빠 영화를 오마주로 하려고 네. 넘버 3 아니고 네. 넘버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1번부터 10번이 네. 영화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래서 넘버 1, 2, 3 다 있어서 네. 유일하게 없는 영화가 첫 영화가 넘버 11이었어요. 그렇군요. 또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뒷얘기가. 네. 아버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셨겠어요. 네네네. 네, 마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장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코믹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네. 했었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다라는 거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네. 그게 본인이 감독이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영화에도 살짝 보이던데. 저는 사실 그 연극을 10년을 넘게 하면서 저는 그거를 연극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영화의 생각은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이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는데 네. 근데 뭐 지금은 영화를 진짜 하고 싶긴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오스카보다 토니상을 먼저 받으셨을 수도 네, 있었겠네요. 네. 자, 영화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우리나라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레타 리를 영화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상 처음일 텐데 네. 저는 이 배우가 눈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 네. 그 속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고 네. 어떻게 이 배우를 선택하시게 됐습니까? 그 그레타 배우도 그렇고 유태 배우도 네. 그렇고 둘 다 저한테 오디션 테이블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합쳐서 한 역마다 한 몇백 개씩 오디션 테이블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역마다 한 30명씩 제가 그 2차 오디션을 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레타 배우도 그렇게 역을 따냈고 네. 유태우 배우도 그렇게 역을 따냈습니다. 그레타 리 배우는 어떤 점이 특별히 마음에 드셔서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딱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저는 그 그레타 리의 역에서 얼굴에 어린아이랑 어른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배우가 그래야 되진 않는데 모든 영화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영화는 그 어린아이랑 어른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배우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혜성이 뉴욕에서 나영을 볼 때 네. 12년 전, 24년 전에 그 나영을 보는 거니까 그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배우한테 너무 중요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도 각자 12살짜리의 누군가 우리 안에 12살이 있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만약 이동진님의 그 12살의 이동진님을 아시는 어떤 네. 누군가가 여기 계신다면 네. 제가12님은 12살 때 어떠셨어요? 저 그때 흙 먹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늦대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분은 12살을 아니까 그 순간에 그 12살짜리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모순이 12살이지만 12살이 아닌 그 모순이 그 배우한테. 배우한테 얼굴과 말과 웃을 때와 그럴 때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영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표정으로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태우 배우는 이제 굉장히 팬도 많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이번에 그 바프타에서 영국 아카데미에서 네.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네. 오르기도 했고요. 네. 유태우 배우는 함께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말이 없이 네. 얼굴에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확실히 드러나는 배우고
그리고 어린아이랑 어른이 공존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농담이 뭐냐면은 유태우 배우는 얼굴이 그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같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자그마한 것도 네.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오. 자그마한 감정도 너무 네. 크게 보여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진짜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칭찬.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유태호 배우님이 사실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영화에서는 영어 못하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네. 네, 어떠셨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영화 자체가 네. 두 가지의 언어를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서도 그렇고 혜성이도 그렇고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한테 예를 들면은 아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 한국말로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안녕이라고 하고 네. 혜성이는 잘 안 되는 영어로 네네. 안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아서 역을 하는 존이 사실은 그 코리안 어메리칸의 와이프가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아,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캐스팅하기엔 저는 몰랐는데 네. 굉장히 역을 치열하게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이 캐스팅을 한 다음에 들으니까 그래서 코리안 어메리칸 와이프가 있고 네.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존이. 그래서 근데 그 한국말을 보시면은 영화에서 잘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존이 저한테 한국말을 더 잘해보겠다. 연습을 해서 더 한국말을 네. 잘하고 하고 싶다. 네. 근데 제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 안 어울린다. 왜냐면은 네. 영화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네. 이거는 한국말을 그 자신의 아내의 그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의 영화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절대 더 잘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유태우 배우는 그 한국 사람의 영어를 네. 그거를 연습을 해왔어요. 그렇죠. 못하는 네. 걸 막 연습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존 마가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퍼스트 카우에서 나온 모습 너무 진짜 좋아하고 잘하죠. 또 빅쇼트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나오기도 했고요.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그 아서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할 때 저는 관객 중에서 아무도 아서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사악한 그 그쵸. 백인 남편 역이라고.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혜성이랑 나영이의 이야기에 너무 충분히 몰입이 된 상황에서 네. 아서가 등장하는 거고 네. 그때 사실 오프닝 그렇죠, 씬에서 그렇죠. 네. 그 셋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서 캐릭터가 문제가 될 거라고 관객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장하는 순간에 다들 드디어. 왜 와 네. 오지 마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객들이 응원하는 그 사랑의 방해물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존이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인텔리전트하고 우선은 이 상황에서 그 영화에서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괜찮은 스토리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텔리전스가 있는 사람이랑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미워하기 힘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역할. 이 영화는 사실은 극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네. 상황들이 그리고 네. 우리를 굉장히 감동시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하는데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빌런이 블레임할 수 없어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참 감정적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빌런이 사람이 아니고 저는 24년이랑 태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빌런이군요. 그렇죠. 세월이 빌런이고 네. 사람이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바뀌는 부분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서 그거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감독님께서 뭐 시작부터 너무 인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초반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한국에서의 환경을 묘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네. 혹은 가서 감독님이 이제 이 극 중에서 이제 그레타리가 연기하는 이 나영이 이제 노라가 네. 뭐 극작가로서 어떤 그런 일정들을 밟는다거나 이런 네. 게 감독님의 전기적인 사실하고 일치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스토리, 감독님이 겪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 건가요? 사실은 이거의 핵심은 오프닝 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 시나리오가 쓰고 싶어진 이유는 네. 제가 어느 날 밤에 뉴욕에 앉아서 네.
저를 보러 온 한국에서 온 어린 시절 친구랑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제 미국인 남편이랑 네. 같이 같이 앉아서 그 둘 사이를 제가 해석을 해주고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스트 빌리지였습니까? 이스트 빌리지였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네. 제 친구랑 제 남편 네. 사이에서 그냥 서로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둘이서 서로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양쪽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그걸 해석을 해주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저의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같이 술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 대화 중에서 제가 그 뭔가 다리가 됐다라든지 포털이 됐다 그런 느낌에서 네. 그 이 두 가지의 그 컬처랑 언어만이 아니고 네. 제 안에 있는 역사랑 스토리랑 아이덴티티까지 제가 이거 제 자신에게 그렇군요.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쓸만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바에서 올려다봤는데 네. 누군가가 네. 저희를 위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눈맞춤을 했는데 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세 명이잖아요. 네. 아주 한국 사람, 네. 코리안, 뉴욕에 사는 코리안 사람이랑 백인. 네. 그래서 다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한 게 절대 모를걸 우리가 뭔 관계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거는 근데 만약 내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준다면 어떨까? 진짜 내가 우린 사실 이런 관계다라고 진짜로 설명해 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라고 한 게 이 영화의 그 이후의 스토리? 네, 그쵸. 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영화가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 장면을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사실은 유태호 씨랑 그레타리가 부부처럼 보이고 네. 백인인 애가 뭐 예를 들면 친구라거나 이렇게 보일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관계일지 진짜 모르겠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그레타리가 카메라를 보고 네. 관객이랑 네. 아이 컨택을 해요. 아이컨택을 하죠. 네, 근데 그 아이 컨택을 했을 때 그거는 이 스토리에 들어와서 환영한다. 이 스토리의 한 파트가 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관객을 네. 탐정으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탐정이 돼서 네.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를 네. 듣게 되는 거죠. 일종의 guess what 뭐 이런 거네요. Yes, what이죠. 네. 그래서 그 끝에 그 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관객은 이 셋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그치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대답은 네. 이 세 명이 서로에게 누구인가? 사실 그 대답 자체는 그 질문보다 더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그토록 우리를 사로잡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처음에 나오는 말씀하셨던 그 셋이 이스트 빌리지 바에서 이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장르가 멜로 영화나 이런 게 아니고 스릴러라면 네.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구도가. 네. 네. 그러면서 조마조마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영화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이 첫 번째 장면이 지금 말씀하셨던 초반에 딱 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들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네. 이게 결정적인 부분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클라이맥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게 클라이맥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네. 그 긴 대화 장면인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얘기할 때 아닌가요? 네 남편이 이렇게 좋다는 게 네.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어. 네. 그 말을 하는 대목을 그 중에서도 첫 장면으로 뽑으셨어요. 네. 그럼 왜 하필이면 그 대목을 뽑으셨나요? 왜냐면은 그 말이 그 어느 순간에 이 대화를 진짜 깊게 네. 들어가 주는 곳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그 My Dinner with Andre를 생각했거든요. 네. 그 My Dinner with Andre 그 영화에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화를 했을 때 그 네.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네.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그냥 가볍게 한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갑자기 언제 이렇게 깊은 데 들어왔지? 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그 대사. 예. 근데 그래서 그 대화의 그 파워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 뭔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이야기가 갑자기 깊어지는
근데 딱 얘기하신 대사가 네. 저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가 그 전에는 확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네. 그냥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럴 줄 몰랐어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네, 네. 갑자기 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렇게 장면들을 나누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지만 네. 클라이맥스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에서는 그것을 세 명을 다 같이 넣어서 네.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입을 하게 돼서 이제 이 드라마, 이 이야기들 속에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이제 깊은 그 이입을 하면서 이제 즐기게 되는 건데 즐긴단 네. 말이 좀 마음이 아프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참 진짜 굉장히 섬세하고도 굉장하다라고 느끼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초반에는 훨씬 더 둘 사이에서 재회를 했을 때 유태호 씨가 연기하는 혜성이 더 수줍어 보이는 것 같고 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남편하고 같이 있거나 뭐 결혼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혜성이 적극적으로 상대를 쳐다보고 네. 그레텔이가 이렇게 눈을 피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레텔이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노라한테 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결혼해 버렸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이 시선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거나 네. 결혼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와, 너 너무 어리다라고 해서 확대해서 보는데 네. 확대해서 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네. 확대를 해버리면 남편이 배제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그 여자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녀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걸 보기 싫은데 네. 그래서 그것을 너 어려 보이구나 하고 확대하는 네. 것으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영화가 너무 섬세하게 설명 주지 않아도 네. 너무 감정을 잘 담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혜성이는 두 번째 날에 네. 혜성이는 네. 그 패스트 라이브스에 혜성이는 벌써 그날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노라는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요. 네. 그리고 서로 왜냐면은 사실 혜성이는 뉴욕에 온 이유는 안녕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얻지 못했던 안녕을 위해서 네. 비행기를 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혜성이는 벌써 약간 좀 더 앞서 있어요. 네. 이 스토리에. 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노라는 제 생각에는 나영이는 내가 어린 시절 12살짜리 나 자신한테 안녕을 할 필요를 이 순간까지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혜성이가 와서 네. 선물같이 근데 안녕을 할 찬스를 갖자. 안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자라는 거를 노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너무나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네. 그런 어떤 특히 편집에 의해서 전환으로 보여주는 네.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네. 정작 그 우버가 오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2분 동안 기다리면서 네. 절절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2분은 그냥 다 보내잖아요. 네.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차를 타려고 그러면 그제서야 야 이렇게 부르는 순간 네. 똑같이 그렇게 불렀던 24년 전의 과거로 네.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네. 영화가 펼쳐지는데 그게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네.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때 보시면 그거는 밤에 찍었어요. 네. 그 어린 아이가 둘이서 네. 플래시백에 했을 때는 네. 밤인데 네. 사실 그 영화 초반에 있었던 일은 그 어린 아이들이 안녕을 했을 때는 낮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때 그게 밤인 이유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네. 이 어린 아이 둘이서 24년 동안 네. 그 골목에서 네. 제대로 된 안녕을 위해서 네.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24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순간에 뉴욕 골목에서 야지 드디어 그 둘은 서로한테 안녕을 제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노라는 집에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드디어 안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여정이 이 영화 전체는 다 거기로 포커스가 달려가고 맞춰져 있다고. 있는. 네, 그거를 네. 다 그 안녕을 위해서 네.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것은 36살의 노라와 네. 혜성이 안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12살의 어린 그 나영과 혜성이 네, 안녕을 마침내 24년 만에 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잖아요, 원래 노라가. 그리고 나서 그 걸어가는 짧은 길 동안에 이제 펑펑 울게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12살의 나영으로서 이별을 하고 네. 그 걸어가는 동안 점점점 12살짜리가 네. 36살이 돼서 맞아요. 네. 남편한테 가서 네. 안겨서 결국은 집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네. 그렇다 그런 느낌이. 리한테 한 말 그대로 해주세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 고맙습니다. 절절하게 그렇게 다가와서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재회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만나는 이야기들이. 네. 근데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른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재회를 2번 한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12살 때 만났는데 24년 만에 36살에 뉴욕에서 만났다. 이런 스토리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재회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만인 24살 때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만나려고 계속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의 감정을 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단절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2년이 되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24년 만에 재회했을 때 이미 한 번 재회에 실패한 12년 전에 또 다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왜 이 네. 재회 스토리를 특별하게 만든 2번의 재회를 집어넣었고 네. 재회를 실패한 얘기를 12년 전으로 다시 한번 넣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 그 젊은 어른이었을 때, 그때도 관계가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그냥 인생을 살 때 꼭 네.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24년 동안 만에 만났다면은 네. 그때 거기에 그 스테이크스가 치열함이 네.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24년 동안 안 봤다가 다시 보면은 네. 그냥 어린아이로만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이 둘의 관계가 진짜 로맨틱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태평양이 있고 그 둘은 학생이고 네. 돈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더 강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제목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제목도 스포일러고 첫 장면도 스포일러처럼 네.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가 안 중요한 영화처럼. 네. 네. 그러니까 제목에서 뜻하는 것은 지나간 삶들, 네. 전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저한테 제일 그 특별하게 눈이 가는 것은 이게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네.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별을 했었잖아요,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생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네. 그때의 전성은 벌써 이 영화에 나온 것만 해도 2번이나 3번이 있었어요. 네. 12살 때 있었죠. 그쵸. 어떻게 보면 24살 때도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거든요. 그쵸.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음 생에서 보자고 이제 인사를 네. 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런 여태까지 실패했던 경험들, 아픈 경험들이 전부 다 전생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영화에서 이제 인연을 강조하고 인연의 깊이를 말하기 위해서 오랜 그 생에 걸친 전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거는 이별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핑계처럼도 보여요. 네. 그건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이별을 하는 거가 제 생각에는 그 인연을 얘기할 때 그 인연의 그 value가 이게 높다,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뭐 이번 생에서는 결혼을 한 사이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는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번 인생에서 깊다고 해서 다른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들은 의미가 없다라든지 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이 얘기는 연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연애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같이 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는 그냥 친구랑 깊게 대화를 한번 했어도 거기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연이랑 그 이별하고만의 그거가 그렇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인연이라는 말일 것이고 그게 이제 생소한 외국 관객들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인가요? 거기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쭉 영어로 설명하는 인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장면 영화에. 네,
그 네. 아서한테 네. 인연이 뭔지 설명을 모르는 하죠. 사람한테 네. 인연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함으로써 그쵸. 관객이 전체가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네. 관객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네. 근데 이제 또 한국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 인연이라는 얘기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만드실 때의 최초의 관객들은 당연히 북미 관객, 네. 캐나다 관객, 미국 관객일 거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관객들한테 글로벌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느끼는 게 인연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너무 많은 발음으로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발음으로 듣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인연으로 듣고 이 발음으로 인연을 듣고.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진짜 네. 제가 흉내낼 수는 없는데 진짜 프랑스어로 인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네.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의 파워를 네. 가지고서 이 영화를 보여주고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네. 당연히 다 너무 친근한 항상 쓰는 단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훗날 영어 사전에 이제 인연이란 말이 그대로 한국 네. 이 스펠링으로 그대로 발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강남이라는 말이 사이트 때문에 국제화된 네. 것처럼 그렇죠. 감독님 때문에 인연이라는 한국말이 국제화될 확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네, 벌써 지금 패스라이에서 본 사람한테 네. 인연이라고 그러면 다들 인연이라고 아세요. 어디든지. 그런 면에서 도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거 진짜 신기해요. 네. 진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가 저한테 영어가 안 돼도 저한테 너무 열심히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인연 그렇게 말을 하실 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서로 다른 국적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쵸? 사람들끼리. 네. 왜냐면은 그 인연이라는 게 한국 단어긴 하지만 그 느낌은 보편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아는 거죠. 그쵸.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관계는 어떤 느낌이고 어떤 관계는 더 깊고 네. 이유 없이 깊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들 인연이라는 감정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모를 뿐. 그래서 그 단어를 알게 되면 매일매일 다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범주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쵸. 네, 그만큼 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네.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깊이를 그렇겠네요. 우리 인생에 깊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 인생에도 인연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더 깊이가 생기거든요. 제가 또 이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해라고 말하면 거기에 무슨 뭐 미스터리가 있고 뭐 애틋함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인물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한 것과 하지 않고 참아 못하고 마음에 남겨둔 것 사이에 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 말을 시작할 때와 말을 꺼내고 싶어 했을 때 사이에도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애틋하다라는 말, 제가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애틋하다가 영어로 뭘까 생각했는데 영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애틋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eart-wrenching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일 텐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애틋하다는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틋한 것이 이 영화가 너무 그걸 잘 묘사하는 게 그 지연을 영화적으로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스카이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내가 먼저 접속한 상태에서 상대가 접속하길 기다리잖아요. 네. 그동안 기다리는 게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막 초조하게 언제 접속하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영화가 묘사한다거나 네. 이메일을 쓸 때 언제 확인하는지를 묘사한다거나 네. 직접 만났을 때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네. 그 말을 하기까지 계속 애둘러서 딴 얘기 별 쓸모없는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제 그 시간적인 지연이 있고 네. 그럼 한 말과 하지 않은 말 사이에 갭이 있고 이런 걸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해서 그런 것이 감정적으로 무척이나 풍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연극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침묵이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많아요. 저는
저는 네. 관객이 네. 침묵의 의미를 안다든지 침묵 속에서 하고 있는 대화를 들을 수 있다면 네. 저는 밤새도록 침묵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제 이 침묵을 얘기할 때 네. 침묵이나 이 페이스를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거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시간이 제가 시간이 움직이는 느낌이 네. 12년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네. 2분이 영원같이 느껴지기도 하기를 맞아요. 원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네. 주관적인 시간으로 모든 거를 대하려고 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 엔딩 씬에 네. 그 혜성이랑 나영이가 서로 우버를 기다리다가 서로 바라보는 시간. 네. 그 시간에 저는 언제 우버가 오는지를 그 스태프도 그 크루도 모르고 배우들도 몰랐어요. 실제로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네.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네.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차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네. 제 AD가 제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러면은 우버를 부를 거였는데 네. 저는 그냥 모니터를 보고 네. 이거를 부르는 거를 제가 그때 때 맞춰서 정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감정이 네. 제가 원하는 감정은 네. 지금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길 바라면서 네. 제가 원했던 거는 언제 우버가 오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마음이랑 네. 모순적이지만 오는 순간에 10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10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네. 너무 길다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공존하는?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숫자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제 안에 있는 시계로 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그냥 모니터를 보고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네. 차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배우들을 보시면 네. 배우들이 약간 차 소리가 나면 약간 놀래요. 근데 지금 그 순간인가? 근데 그때 이러면서. 진짜 놀래요. 네. 그 배우는 그 유태우 배우랑 그타리 배우는 네. 둘 다 정말 몰랐고.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간에 관한 양가적인 감정들 네. 떠오르는 영화 예를 들면 비포 선셋의 마지막 네. 장면 거기서도 그게 빨리 그 시간이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 시간을 영원히 연장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네. 굉장한 애틋함을 만나면서 영화도 이제 끝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독님의 입장에서 연출적으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네. 저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별의 순간이 나눌 때 둘을 한꺼번에 안 잡고 교대로 잡고 네. 그러다가 카메라가 움직이고 인물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집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애틋하고도 마음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 속에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인물을 향해서 다가가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카메라가 일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이 영화에서 언제 어떻게 인물들을 담아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카메라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나요? 이 원칙 자체가 그 엔딩 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그 엔딩 씬을 위해서 이 길을 찾았는데 그 찾은 다음에 저희는 150feet, 네. 45m의 트랙을 하고 깔고 네. 거기서 카메라가 네.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는 저랑 저희 촬영 감독이랑 얘기를 해서 그러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노라랑 혜성이랑 우버까지 갔다가 다시 노라가 울면서 다시 집에 돌아오죠.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 질문을 제 촬영 감독이 했어요. 네.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노라랑 혜성이가 우버를 향해 가고 어느 방향으로 집으로 갈 것이냐. 네. 근데 제가 그때 이 영화의 모든 그 비주얼 언어가 정해지는 대답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가로 길은 타임라인이다.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성이랑 노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과거로. 네. 그래서 과거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네. 2분 동안 기다렸다가 네. 그 다음에 우버가 오면은 그 우버는 혜성을 데리고 과거로 네. 데려가요. 네. 근데 이 순간에 바람 머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뉴욕에서 그냥 바람이 나타나 줬어요. 네. 그래서 그 그레탈이 노라의 그 치마를
과거 쪽으로 불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기적이었어요. 바람도 도와준 거예요? 바람이 도와줬어요. 네. 그 씬에서. 네. 그래서 도와줘서 그 과거로 혜성이가 네. 차를 타고 사라진 그쪽으로 과거 쪽으로 네. 그거 바람이 이렇게 불어줬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네. 노라가 네. 그거를 그 바람을 느끼다가 네. 뒤돌아서 네. 바람을 거슬러서 네. 자신의 현재와 미래로 그쪽으로 걸어가서 다시, 네. 집으로 가서 네. 아서의 품에서 울어요. 네. 근데 이 비주얼 언어가 네. 그 다음부터 모든 가로길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아주 마지막 씬, 네. 혜성이가 그 에어포트, 그 비행장으로 네.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시대, 네네. 그 방향도 그러면은 혜성이도 미래와 현재와 미래로 가야 하니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움직임이 영화 내내 이게 됐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순방향으로 갈 때 시간의 진행 방향이고 네, 역방향으로 가면 과거로 회귀하는 시간 그쵸. 여행을 하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대화에 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쓴 각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연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네. 아마 각본상 후보에도 오르시지 않았을까 네, 네. 싶기도 한데요. 이 각본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사로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침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할 때 사실은 두 사람이 정말 각각 뭘 걱정하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보이고 네. 남자가 일부러 약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대화 같은 게 네. 너무 좀 잘 묘사가 된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재회를 무슨 그 어떤 파크에서 그 공원에서 네.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사람 대화가 너무 리얼해요. 네. 와 너다라고 이렇게 노라가 얘기하고 네. 남자는 따로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네. 말을 계속 얘기하게 네. 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 말만 반복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인데 이런 대사들이 당연히 다 경험에서 나오시진 않으셨을 거고 네. 이렇게 이런 대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쓰시는 건가요?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것 같은 거를 쓰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것 그 같은 거를 같다는- 상상해서. 네, 그 제외하는 순간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와 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너다라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보통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네. 저는 그냥 너다로 완성이 되는 그 제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말이 오히려 가장 특별한 말일 수도. 네, 네. 있겠네요. 근데 그리고 네. 어떡하지는 그 상황에서 네. 그냥 그게 그 캐릭터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네. 모를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딱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아내랑 하는 그 대화는 네. 제가 사실 시나리오를 다 쓴 다음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더 하게 된 씬이에요. 그 전에는 그 씬이 없었어요. 오리지널 씬.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하게 된 씬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아서가 등장했을 때 네. 우리는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서가 아서를 조금 밀어줘야 됐어요. 네. 아서를 밀어줘야 되고 네. 아서가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아서만으로도 저는 그 바에서 하는 행동만으로도 저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마음 아프던데요? 네, 근데 중간부터 아내가 네. 아예 그냥 등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편 뒤에 있고 한국말 하는데 네, 사실은 네. 그 침실에서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네. 사람이 부부가 얘기할 때 당신 잠꼬대 할 때 항상 한국말만 사용해야 하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네. 당신 마음속의 일부분은 나는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그 바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정확히 그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재현되니까 그쵸. 사실상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가닿을 수 없는 아내의 꿈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그쵸. 장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네. 그 장면에서 남편이 너무 안타깝게. 네. 그래서 네.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다고 네.
아서가 이해하고 말을 하죠. 싶으니까. 이해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애틋하다는 말이 저는 그게 가장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화를 낸다던가 뭔가 이렇게 왜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네. 하질 않고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네. 그 캐릭터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네. 근데 그 연기를 하는 배우랑 존이랑 얘기를 하는데 조금 밀어주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죠. 네, 응원해주고 네. 싶어서 그래서 네. 그 씬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면은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3명 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서도 그리고 네. 끝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왜냐면 12살짜리 자기 울복의 모습에 아내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당연히 네. 혜성이랑 나영이는 안녕을 얻게 됐기 했고, 때문에 네네. 좋고 평화를 얻은 거죠. 평화를 얻은 거죠. 네. 그리고 아서는 자기 아내를 더 깊게 알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얻게 되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아 있던 그 남자를 마침내 쫓아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또 수도 평화가 올 수도 있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영화를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여쭤본다면 네. 두 사람은 과연 48살 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났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 두 네.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다음 생에서 혜성이랑 나영이는 다시 만났을 거라고 다음 생각하고 생에서? 다음 생에서 네. 그리고 그 영화의 끝에 크레딧이 끝나고 크레딧 노래가 끝난 다음에 네. 다시 나오는 노래는 그 혜성이랑 나영이가 스카이프로 처음에 재회할 때 그 네. 노래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다음 생에서 혜성이랑 나영이가 다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아니고. 이번 생은 아니고.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이번 생은 아니고. 네,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다음 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얘기는 얘기하신 거는 그 남편인 아서랑 혜성이랑 서로 나영이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혜성이는 네. 아서가 갖고 있지 않은 열쇠 가지고 있고 아서는 혜성이가 갖고 있지 않은 열쇠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둘은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둘이서 뭐 쌈박질을 한다든지 만약 보통 삼각관계라면 네. 그냥 뭐 싸움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 사람의 열쇠를 너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대신 그 둘은 진짜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heroic, 굉장히 영웅적인 거를 하는데 그건 이 둘 다 이 열쇠가 나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너가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둘 다 사랑하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열릴 수 있다. 네. 한 부분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부분이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열린 다음에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추수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두 캐릭터가.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가 그날 밤에 네. 열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울 수 있을 정도로 네.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두 남자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질문 드리면서 네.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랑 영화를 만드신 분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이 영화를 제외하고 네. 그런 사랑 영화가 뭐예요? 궁금해졌습니다. 저 에이지 오브 이너선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엔딩 진짜 순수의 너무 시대. 좋죠. 네. 네, 순수의 시대.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네. 최근 지난 몇 년간 아카데미에서의 활약으로 우리가 눈부시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의 여성 감독이 작품상 감독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 노매드랜드 같은 네. 네. 미나리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네. 작년에 수상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과 굉장히 비슷한 아시아계 이민 1.5세대가 네. 만든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송능한 감독님이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쵸. 이 모든 영화들을 생각할 때 감독님은 본인이 이 한국계 캐나다 혹은 한국계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네. 감독님으로서 한국 영화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건지 혹은 정체성에서 실제로 한국 영화랑 부분적으로 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국계로서 어떤 본인의 영화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제가 정체성이 깊게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끼워 맞추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제가 태어나서 저는 그 12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내추럴하게 가지고 있는 실제로 뿌리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한 가지라든지 리밋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모던한 삶에서 네. 그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사도 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도 하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민자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는 그런 여행이죠?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네, 네. 그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아일랜드에서 이 영화를 보여줬을 때 아이리시 그 관객이 네. 저에게 나는 지금 글라스고우에 사는데 네. 더블린에서 두고 온 네. 여자친구가 있다. 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화는 그 태평양을 건너고 24년을 지난 얘기지만 네. 그것보다 더 작은 감정조차도 그 덕분에 이 얘기가 보편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바쁘시고 다음 일정도 바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감독님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무엇보다도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말씀하시는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네. 저도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라이브스를 이번에 한국 관객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진님이랑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셀린송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멜로 영화라고 밝혀주신 순수의 시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